안녕하세요. CNGTV의 조영식입니다. 오늘 CNGTV는 제조산업에서의 사이버 보안과 위기상황 대응 방안. 좀 이제 제목을 봐서는 조금 이제 좀 깊이 안 나오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유익한 그 웨비나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은 코아 시큐리티의 한근희 연구소장, 부소장이십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코아 시큐리티에서 연구소장과 부사장을 맡고 있는 한근희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조금 이제 이거 발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여지껏 보안에 대해서 세미나 하면서 이렇게 이제 총체적으로 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어떤 솔루션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오늘 조금 서두에 하기 전에 회사에 대해서 조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희 코어 시큐리티는 크게 4가지 아이템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많이 교육 훈련 받으시는 사이버 레인지라고 해가지고 그 사이버 공격과 방어를 단순하게 교육만 받는 게 아니고 공격팀과 방어팀으로 나누어서 실제 환경과 거의 유사하게 공격과 방어 훈련을 하는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아이템 비즈니스이고요. 이 부분은 국내에서 지금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고 하는 키사의 저희 시큐리티 짐이라는 것이 저희가 실제로 플랫폼을 모든 걸 다 개발해서 구축해주고 운영까지 직접 해주고 있는 그런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군에도 이 사업이 전개돼서 해군의 사이버 공격 방어 훈련장을 저희가 성공적으로 다 구축해주고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그게 큰 줄기의 하나고, 두 번째는 지금 제가 담당한 연구소에서 주로 OT 보안, OT 시큐리티 혹은 ICS 시큐리티라고 하는 그 산업 제어 시스템, 모든 제조 산업 환경에서는 아마도 PLC나 HMI나 각종 컨트롤러들이 많이 쓰이고 있을 텐데요. 그런 컨트롤러들을 잘 보호하고 안전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과거에 PLC나 HMI는 네트워크에 연동되어 있지 않았던 상태였다 보니까 보안을 거의 고려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지금은 모든 기기들이 전부 다 인터넷에 연동돼서 동작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모든 기기들이 다 해킹 당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를 잘 보호하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이 현재는 IEC 62443 시리즈의 국제 표준을 근간으로 해서 보안 인증을 받은 제품만을 수출입할 수 있게끔 세계 각국이 지금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로 그런 제어 시스템 보안 관련해서 저희 연구원들을 대불고 각종 컨설팅과 도구 개발 그리고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점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게 로봇 보안이라든가 선박 보안, 이런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어 시스템들, 그 다음에 우주 보안, 이런 쪽에 지금 더 중점적으로 접근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 번째는 가상자산 솔루션이라고 해서 요즘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면 여러 가지 비트코인 많은 가상화폐들이 사용되고 넘쳐나고 있는데, 이 가상화폐들의 가장 단점은 사이버 테러라든가 혹은 마약 자금으로 이게 유용되고 부정부패에 연루된 그런 자금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추적하는 그러한 것을 지금 자체적으로 솔루션 개발해서 주요 정부 기관에 납품하고 있고 개발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런 것들이 지금 정부 공공기관 쪽에서는 또 보안 대응을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아마도 받고 계실 텐데, 실태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컨설팅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소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서두를 저는 다 읽어봐서 그런데 이거 한번 해주시죠. 네. 소개. 어제 많은 고생을 하시고 위험을 겪으셨을 텐데요. 제가 첫 서두가 사이버 위협 당신은 안전하십니까? 라고 띄워놓게 된 이유는요. 지금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정부통합전산센터라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정부 주요 시스템들이 모두가 다 지금 다운됐죠. 화재로. 그러면서 이제 어떤 서비스도 지금 이용을 못하는 상태가 되는 환경에 처했는데 그런 것과 유사하게 화재 아니어도 여러분들의 정보 자산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서 셧다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안전할까요? 하는 게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서두로 말씀드리고자 푼 겁니다. 그 사례로 또 최근에 나온 건데요. 아까 제가 선박 보안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우리 코어 시큐리티가 작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의 회사입니다. 경남 창원에 있는 중형 조선소인데, 여기가 불과 며칠 전에 어떤 해커에 의해서 이 회사의 전체 데이터를 다크웹에 올리겠다. 얼마의 돈을 내놔라. 라고 이제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게 KBS 뉴스에서 났었는데 그 조선업체가 요 상황입니다. 이 조선업체인데 이 그림을 지금 다크웹 사이트에 띄워 올려놓고 지하시장에서 데이터 내가 얼마 주면은 팔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출된 데이터가 무려 30기가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도면과 설계도 등 기타 30만 개의 파일이 유출됐다. 이렇게 해커는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회사에 이런 상황이 불거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SK텔레콤 사건부터 해서 예스24, SGI 서울보증, 한국통신, 또 롯데카드까지 불거진 그런 기업 해킹 사태들을 정부가 우려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으면서 엊그제 유재명 과학기정통부 차관이나 혹은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께서 하신 말씀이 과거에는 보안은 기술자들이 잘 알아서 커버하겠지라고 놓아둬도 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CEO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모든 것을 다 담당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상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보안 사고가 터지면은 보안 팀장만 애꿎게 잘랐습니다. 사실은 보안 팀장은 어떻게든 보안을 갖추려고 보안 장비를 사달라, 이런 곳에 사람을 뽑아달라 등등등 많은 것을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CEO나 C-레벨 퍼슨들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사고 터지면 제일 먼저 보안팀장이 잘못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보안팀장이 잘못한 게 아니고 그 보안 쪽에서 요구한 여러 가지 예산이나 지원을 안 해준 거죠. 이번에 정부통합전산센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도 예산 부족으로 백업센터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서버나 통신 장비, 통신 라인들을 설치하지 못해서 결국 예산 부족으로 그런 것들이 동작하지 못했다라고 하듯이 결국은 이제 CEO는 CISO 보안 최고 책임자에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밀어줘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지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례로 여러분들은 혹시 IT든 어떤 업무를 시작할 때 사이버 보안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시작하고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무척이나 중요한 일인데요. 우리가 가장 간과하고 있는 게 우리는 보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우리가 설마 하니 공격받아서 그렇게 셧다운 될까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기본 바탕으로 보안을 시작하고 있냐라고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우리는 과거에 조선시대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던 그 실록, 이거를 몇 개 사고에 분산해서 똑같은 것을 카피해서 저장해 놓았을까요? 무려 5개 사고입니다. 그전에는 4개 사고에 저장했다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그 사고 중에 1개만 살아남고 나머지가 다 공격받아서 혹은 불타서 문제가 된 걸 겪고 나서는 1개를 더 늘려서 5개 사고에 그 실록을 보관했었습니다. 그 시절에도 카피를 5번이나 해놨습니다. 그 정도로 잘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그걸 잘 지키시나요? 더군다나 사이버 보안은 여기서 기본 바탕으로 시작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안은 제품이 아니다, 프로세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인정하실까요? 제가 이 얘기를 수두룩하게 드려도 이걸 이해하시는 분 별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 제품이 아니고 프로세스다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는 교육 훈련을 상당히 아주 낮춰서 보는데, 외국에서는 제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게 모든 예산에서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게 직원들의 교육 훈련 예산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럴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아주 중요한 건데, 그 외국에서는 어떤 개발팀이 창설된다 그러면, 혹은 어떤 제품을 만드는 팀, 무엇을 하는 팀이 창설된다면 제일 먼저 보안 교육 훈련부터 시키는 과정을 제일 앞에서 가져가고, 두 번째로는 그 만들고자 하는 제품에 대해서 개발하건 생산하건 유통하건 폐기하건 전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무엇인지 리퀘어먼트 어널리시스를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그게 여기에서의 리퀘어 단계라는 거고, 여기서 작성돼야 되는 게 보통 소프트웨어 리퀘어먼트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SRS 문서가 생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Security Requirement Based on Regul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하나 유념하셔야 될 것은 법에서 요구하는 보안 사항들은 다 따라서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려면은 Security Requirement Analysis부터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요거에 관련된 문서가 SRS라는 문서고, 그 문서가 요 단계에서 생산이 돼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요 과정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설계 단계에서 들어가면 Secure by Design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분석된 가이드 내용을 살펴가면서 Secure by Design을 해서 안전하게 설계를 해야 된다. 일례로 요즘은 패스워드 리스로 가라라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패스워드를 쓰지 말고 그러면서 MFA를 써라. MFA가 Multiple Factor Authentication이죠. 다중 인증이죠. 즉 다중이라는 얘기는 2개 이상을 써라. 그러니까 3개 이상을 써라라는 얘기죠. 2개는 우리가 더블이나 혹은 리던던시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M이라고 하는 멀티플을 쓴 것은 3개 이상의 인증 방식을 써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3개 이상의 인증 방식을 쓸 수 있게끔 설계를 했느냐라는 걸 보는 게 Secure by Design 쪽에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나중에 MFA가 3개를 어떻게 융합해서 쓸까라는 것은 표준 문서들을 보면은 샅샅이 설명이 다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설계를 하고 나면, 보안성 있게 설계를 하고 나면 개발 단계에서는 시큐어 코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즉 보안성 있게 코딩을 해야 된다. 그 보안성 있게 코딩하라는 얘기는 우리 현재 살펴보는 것들 중에서 지금 MFA로 코딩하라고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MFA면은 3개 이상이라고 했는데 2개밖에 안 했다. 그러면 그거는 제대로 한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을 설계한 내용대로 제대로 개발했는지를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는 Verify 단계에서는 우리가 V&V라고 얘기를 합니다. Validation and Verification 이라고 해서 확인과 검증을 해야 된다. 즉 개발자가 설계되어 있는 대로 제대로 개발했느냐라는 것을 보고
검증을 해야 되는 거고, 이때 이제 CQ 코딩 제대로 했는지를 각종 테스팅을 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퍼지 테스팅부터 해가지고 기타 피너트레이션 테스팅이라고 하는 모의 침투 공격도 이 단계에서 다 수행하면서 제대로 개발했는지 살펴보게 되죠. 그런 다음에야 이제 판매를 하거나 배포를 하거나 한다라는 것이 이제 릴리즈 하는 것이 그런 거고요. 릴리즈도 공급망 보호를 위해서 안전한 배포 방식을 취해야 된다. 아무렇게나 그냥 뭐 배포하는 게 아니고 그 배포 과정에서 어떤 악성 코드를 포함시켜서 배포할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안전하게 릴리즈하고 디플로이 단계에서는 그렇게 배포가 됐는지 확인 사살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 전반적으로 설명드린 전체 프로세스 과정에서 제대로 수행이 됐고 지켜졌는지를 풀리 확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개발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해킹 공격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라스트 단계에서는 리스판드 단계에서는 사고에 어떻게 즉각적으로 대응할 거냐. 이것이 바로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 과정에서 레질리언스라는 것이 다 함축된 용어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뒤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사이버 레질리언스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그것이 이런 프로세스를 다 제대로 지켜가면서 작업하고 있느냐,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네. 자, 여기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 서스테이너빌리티와 레질리언스 두 개를 얘기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얘기 시작이 되냐 하면, 저는 사이버 레질리언스를 얘기하고자 한 건데, 그걸 얘기를 하려면 결국 이 사이버 레질리언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서스테이너빌리티다. 즉 지속 가능성이다. 만든 시스템을 아주 장기적으로 잘 보호하고 유지하고 활용 가능해야 된다. 어떤 사이버 사고가 터졌다 하더라도 레질리언스에 의해서, 회복 탄력성에 의해서 신속하게 회복시키고, 그러면서 가급적이면은 그렇게 신속하게 회복시키지 않아도 되게끔 안전하게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좀 더 큰 목표는 지속 가능성을 필요로 하는 건데, 우리 사이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고 요구되는 것이 레질리언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질리언스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그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해야 된다. 어떻게? 이 전 단계에서 제가 말씀드린 프로세스를 잘 가다듬어서 만들고 다큐멘테이션 잘 해서 체크하고, 그것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놓친 게 없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다 확인 사살까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왜 요구되냐? 그 이전의 세계, 그 이전이라는 게 아마도 한 2, 3년 전만 해도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전부 다 주장했을 겁니다. 세계화의 시대다. 트럼프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트럼프 오기 전부터도 이미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은 시작이 됐습니다. 이기주의가 이제 되니까 네, 다만 중국 때문에. 그 미국이 자기네가 이제 그 아메리카 퍼스트 해가지고 이제 그 마가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뿐이고요. 유럽은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과거까지는 여기서 표시는 제가 대략적으로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2020년까지 정도에는 세계화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세계 공장이었죠. 그런데 과연 지금 중국을 세계 공장이라고 믿고 계속 우리가 작업할 수 있나요? 없죠. 엊그제 우리 코로나 전에 일본은 우리나라를 압박하기 위해서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중요한 것을 차단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확보하고 있는 어느 국가에서 정부가 나서서 그냥 국가적으로 차단해버리면요, 우리가 그 공급망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세계화 시대는 이때 많이 역할했던 게 WTO, 세계 무역기구인 WTO에서 무역기술 장벽을 치지 말아라고 해서 TBT 규정을 만들어서 배포했는데, 이 TBT 규정은 결국 저걸 피해가는 방법이 국제표준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게끔 요구하는 것은 TBT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전 세계 선진 각국들부터 시작해서 주요국들이 전부 다 이제
국제 표준을 준수한 제품만을 우리는 수입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 국가죠. 그렇다면 우리가 수출할 때 국제 표준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수출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표준 지키라라는 것이 대기업만 해당될까요? 중소기업은 해당 안 되고? 아니죠. 모든 기업이 다 해당되죠. 그러니까 누가 가장 골탕을 먹겠어요? 중소기업이 가장 골탕을 먹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거고, 그것이 이제 2020년 이후부터 현재는 탈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동안에 계속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중동에서의 지역 분쟁 발생도 계속 일어나고 있죠. 제가 썼다가 지웠던 것이 인도 파키스탄도 전쟁 벌리려고 했다가 간신히 전쟁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런 갈등이 결국 이제 글로벌 공급망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커버하려면 결국 우리는 앞으로는 이제 무한 자유 경쟁 시대는 끝나버렸고, 각국이 자국의 보호주의와 블록화 중심으로 서로 자기들끼리 편먹는, 편짜는 그 신냉전 시대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운이 좋게 이제 선진국이 됐는데, 이제 더 이상 선진국이 후진국을 봐주지 않는. 그렇죠. 게 안 봐줍니다. 근데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좀 아이러니한 게, 요새 젊은이들의 이렇게 뭐 놀이나 뭐 유튜브 이런 거는 전 세계가, 그것도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는데, 네. 어른들의 세계는 이제 뭐 지금 말한 대로 탈세계화다. 이거가 좀 아이러니한, 좀 부딪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세대 간의 갈등도 발생 가능하겠죠.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 지금 그 세대도 결국 그 노인 세대도 IT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아마도 음식점 가면 제일 심각하잖아요. 예, 전부 다 그냥 키오스크 가지고 주문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오히려 지금 선진국 중에서 유명 음식점들은 그거 다 빼버리고 사람을 고용해서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이제 인간적이고 좀 감성미가 풍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거꾸로 가고 있는데, 그거는 그런 환경에서나 처하는 내용일 뿐이고요. 우리가 지금 그 많이 사용하는 주요 IT 시스템들이나 서비스에서는 전부 다 더더욱 더 IT화가 더 발전되죠. 그러면 이제 지금은 그 코비드 다음에는 우리는 좀 자유무역은 아닌 거죠,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이미 그 자유무역에서 퇴색해 가고 있는 거죠. 미국이 뭐 그냥 그걸 트럼프가 더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한국인도 많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만, 또 유럽하고도 많이 싸우고 있죠. 그렇지만 유럽과 미국은 워낙 옛날부터 같이 잘 지내던 곳이고 상부상조하는 관계라서 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저희가 힘을 키우는 수밖에 없는데, 뭐 오늘은 그 주제가 핫 이슈는 아니니까요. 지금 그래서 미국과 유럽이 어떻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가, 그쪽 진영에서 정책을 어떻게 펼치고 그 강제 규정으로 어떻게 법규화하고 있는가, 이걸 눈여겨보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 세대가 상당히 어려워질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거를 그 단어로 얘기하면 사이버 레질리언스라는 것으로 다 그 결집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레질리언스가 주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거는 중요한 것이 아까 제가 시작하는 단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통합전산센터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례에서 보셔도 아주 명백합니다. 사이버 레질리언스의 첫 번째는 비즈니스 컨티뉴어티를 확보하는 겁니다. 사업 연속성을 확보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결국은 신속하고 강력한 사이버 회복력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업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게 뭘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프로세스를 잘 지킨 겁니다. 제품을 사서 설치를 잘 하는 것이 주가 아니고, 어떻게 그 프로세스를 잘 철저하게 지켜서 단계 필요한 다큐멘테이션과 그 실행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서 TPLC라는 단어를 써요.
토탈 프로세스 라이프 사이클 과정에서 사이버 시큐리티가 어떻게 잘 정리가 됐느냐. 이게 또 하나는 제품이나 상품에 거기에 어떻게 보안이 내재화돼서 개발될 수 있도록 만들 거냐. 이게 중요한 요소고, 따라서 이것은 SDLC라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서로 밀결합돼서 타이틀리 커플도 돼가지고 아주 잘 동작해야지만 이제 공급망 보안을 갖출 수 있고, 공급망 보안을 갖추게 되면 바로 사업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사이버 회복력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유럽이나 미국은 오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서 아주 강제적으로 법규화하고 있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자기네 규정을 지켜라. 안 지킨다면 우리는 너희 제품을 사지 않겠다. 만일 너희가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우리나라에다가 혹은 유럽에다가 제품을 판매하다가 걸린다. 그러면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라는 것이 근간입니다.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게요, 매출액의 3%까지 벌금 때리겠다. 라는 겁니다. 매출액의 3%면 여러분들이 그 벌금 맞고 견딜 수 있을까요? 이익을 얼마나 얻을까요, 현재? 그래서 이것을 유지하는 정책으로 유럽에서는 CRA라는 법을 만들었고, 미국에서는 이것을 요구하는 게 SSDF라고 하는 Secure Software Development Framework을 근간으로 해서 모든 제품을 만든 것만을 우리는 사겠다. 이렇게 지금 주창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은 미국과 경쟁 체계 상태에서 일례로 미국하고 경쟁 체계라는 게 무엇을 여러분들은 살펴보실 수 있냐면, 혹시 클라우드 센터나 데이터 센터 빅5가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아이슬란드인가 거기에다가 많이 세웠다고 그러는 거 같은데. 5개 전체가 다 미국 회사입니다. 아, 그렇죠. 빅6. 유럽 회사는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센터 내에 있는 데이터는 누구 소유죠? 문제는 미국 정부가 데이터 내놔. 그러면 그 기업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지금 유럽 연합은 고심거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은 미국 쪽에서 어쩔 수 없이 따라올 수 있게 만들려고 하면,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그린이라고 하는 우리 녹색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이 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데이터를 자기네들이 안전하게 확보하고 장악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으로 강조를 하고 막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DSA라는 법 보셨어요? 디지털 서비스 법이고, DMA, 디지털 마켓 법입니다. 디지털 시장법. 이런 거 가지고 빅5 데이터 센터 미국에 있는 그쪽을 압박가해 가지고 거기서 함부로 유럽 영내에 있는 정보나 데이터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린을 띄우는 게 이산화탄소 저감 정책, 이런 것과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접근하고 해서 시장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갈래 중에 하나가 AI 기술을 또 가장 아주 잘 만들고 있었던 곳이 미국 쪽이었죠. 그러니까 EU에서 인공지능 법도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AI에 있어서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의 AI인지, 고위험 AI인지, 저위험인지, 최소위험 AI인지 이걸 분류해서 각각의 유행에 따라서 보안을 어떻게 강화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반도체 또 요즘 난리죠. 그러니까 반도체법도 만들었고, 또한 이런 것들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제품이 배터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디바이스들은 배터리가 없으면 문제되죠. 우리 정부통합전산센터도 이번에 그 배터리가 열 내고 그러니까 그것을 교환하려다가 화재가 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배터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배터리를 중심적으로 보호하는 전략을 쓰고 있고요. 요 핑계를 이제 핑계라기보단 이제 이산화탄소 저감 정책을 펼치려고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거 다 연관성을 갖고 지금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요 전에 바이든 대통령 때는 그나마 저희가 좀 같이 잘 매칭해서 갔는데,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법, 과학법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받는 금액이 꽤 컸습니다. 삼성이 현장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짓고 막 이런 것에 상당한 자금을 지원받았는데, 세금 감면받고. 근데 이걸 지금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싹 다 날려버리고 있죠. 더불어서 지금 인공지능 관련된 법도 마찬가지이고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가지고 현재 미국은 그 자기네 자국의 전기차, 우리 현대차가 전기차 많이 보급하고 있는 그런 쪽에서 대폭 관세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 규정 가지고 넘어가고 있고, 더불어서 자기네는 이런 쪽에 이제 그 미국에서 만든 것만을 판매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죠. 이게 지금 대통령 행정명령을 가지고 의회의 법을 통해서가 아니고 대통령이 이제 마음대로 자기가 핸들링 할 수 있는 행정명령 가지고 지금 저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자체의 사이버 레질리언스 정책은 어떠냐면, 제품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첫 줄에 제가 스카다나 HMI나 PLC 등에 대한 ISA, IC 62443 인증, 이게 ISA 시큐어 프로그램이라고 했잖아요. 네. 저 인증 제도를 가지고 지금 미국은 주요 16개 기반 시설 산업에서는 저 인증받은 제품만을 사용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고, 특히나 그 16개 기반 산업 분야 중에서 의료기기 쪽은 사람 생명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예 의무화시켰고 S밤 제출까지 다 의무화시킨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더불어서 미국 내에서 이제 연방정부나 공공기관에 판매할 때 보안 인증인 CC 인증 받은 제품을 다루면서 그 CC 인증 받고자 할 때 S밤 제출을 필수적으로 하게 만들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각 그 산업 분야별로 전파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보안 인증을 받으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나는 보안에 관심 하나도 없는데 그냥 단순하게 괴롭히려고, 불편하게 하려고. 아니죠. 기업의 기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은데 저것만이 목적은 아니겠죠? 인증서를 받으면 여러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ISMS-P 인증 중에 ISMS는 대부분이 강제 권고인 곳이 있는데 -P인 프라이버시 쪽까지 받는 케이스는 권고일 뿐입니다. 다만 그걸 받았을 경우에 그 이후에도 어떤 사고가 터져서 정보가 유출돼도 경감시켜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증받았다고 내가 보안이 완벽하고 절대 해킹 안 당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다만 쉽게 못 뚫고 들어온다. 그리고 내 정보나 기밀을 쉽게 빼앗아가거나 탈취해가지 못한다라는 것뿐이죠. 인증받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법에서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전에 제가 EU 상황도 말씀드렸고 미국 상황도 말씀드렸듯이 유럽연합이나 미주 지역에서도 법에서 요구하고 있고 동남아에서도 다 법에서 보안 인증 통과한 제품만 사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국내에서는, 국내법에서는 기반시설보호법이라든가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들은 다 지켜야만 되죠. 근데 저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국제 인증인데 그거를 각 나라에서는 또 자기 나라 인증으로다가 번역을 해서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수출하려면 그 나라의 그거를 또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상호 인정 협정이라고 해가지고 RA 협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받든지 정부에서 승인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받은 경우에는 저 해외에 그런 같은 제도를 갖고 있는 어느 나라에든 다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아까 회사처럼 지금 이제 약간 IoT나 막 이런 거 보면은 막 그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랑 경계가 애매모호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인증을 하는지. 왜냐하면 아까 그 보면은 대부분 전자 쪽 인증이 있고 네. 또 ISO 이런 거는 전자가 아니라 또 그냥 그 프로세스 인증이 있고 그래서 그렇죠. 인증도 무수하게 많죠. 그거를 그런데 아주 조 대표님께서 좋은 질문 주셨는데 그 인증이라는 것이 지금 유럽에서는 그 대표적으로 그래서 EU CRA에서 요구하는 게요. 첫 번째 정의가 CRA라는 법이 적용되는 것은 디지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이 모든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디지털 하드웨어, 펌웨어, 소프트웨어 이 모든 것이 다 해당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고요. 한데 이 모든 거 다가 그러니까 다 한다라는 거는 말하기 쉬운데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들도 약간 콜라보레이션 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소프트웨어만 만들고 예를 들어서 앱 같은 데는 하드웨어 그 회사에서 하드웨어 준 거 가지고 그 안에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경우도 꽤 있는데 그게 좀 이 말은 쉬운데 저도 이제 ISO 쪽에 그 T279인가 거기 커뮤니티를 뭐 여러 개 하고 있는데 네.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어렵고.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게 결국 국가 간의 역량 차이죠. 능력 차이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타국이 못 따라오는 거지. 유럽연합 하고 있고, 미국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약간 좀 그 실상을 보면 유럽은 소프트웨어 회사를 안 키우고 그냥 규제만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억수로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게 뭐 셉 정도인데 이게 아까도 우리가 말씀했을 때 규제를 어떤 반론도 있어요. 규제를 넘어하면 혁신적인 기업들이 자꾸 미국으로 간다. AI도 그렇고. 저야 유럽이 왜 그렇게 강력하게 나올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고 인지를 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게 아주 중요한 지적사항이지만 사실은 독일이 가장 먼저 사이버 전쟁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나탄즈 원자력 발전소에 이스라엘 그 스타프넷 악성 코드 공격을 가한 것이 미국과 이스라엘이었는데요. 그 공격받은 회사가 독일의 지멘스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지멘스사는 그 이후에 사이버 보안 전문 회사를 지멘스 그룹 내에 독립회사를 세워서 지금 자기네들에서 요구하고 있는 모든 그런 사항들은 이미 2010년 이후부터 지켜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벌써 15년 전이죠. 우리는 15년 동안 그런 거 대응을 안 했다라는 얘기고 거기는 15년 전에 이미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고 모든 제품을 그렇게 만들고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저 지멘스에서도 일을 했거든요. 네. 근데 한국 기업은 있잖아요. 보안사 이런 데 들어가려고 그러면 코드를 달라고 그러거든요. 코드. 근데 외국 회사들은 절대 안 주거든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들어갈 때 코드를 달라는 게 아니고 CC 인증받을 때 CC 인증 레벨에 따라서 어떤 것은 코드를 제출해야만 테스팅할 수 있는 게 있고 그걸 풀 코드가 아니고 테스트에 요구되는 코드들이 따로 있는데 그거를 요구하는 케이스가 레벨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잘못 알려지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코드를 달라는 사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그게 저기하게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제일 문제가 됐던 거가 이 캐드, 이 지멘스나 이런데 카티아나 이런 거를 자기네들이 하려면
그 요구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외국 회사에서는 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돈을 많이 준다고 그래도 그 커널이나 이런 코드는 오픈하지를 않거든요, 얘네들이.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좀 물어보는데 아마도 뭐 예, 그래서 이게 그렇게 좀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정책적이고 뭐 할 말도 많고, 그리고 저도 궁금한 게 그 지금 보안 전문가로서 이걸 갖다가 만약에 보안 전문가이시면 있잖아요. 약간 철학자가 된다고 생각해.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을 다 분류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게 뭐 소프트웨어인지 하드웨어인지 이게 뭐 가전 제품인지 그거가 있나요? 이 표준이나 이런 근데 데서? 지금 여기 주제 내용하고는 네. 너무나 좀 다른 말씀이라서 네. 또 이제 제가 발표 가능한 그러니까 시간이 예를 들어서 없어서요. 법이면은 이게 잠깐만요. 모두 다 제가 한다라는 좀 거는 더 얘기하고 네. 가겠습니다. 이게 법에서만 요구하는 경우만이 아니고요. 어떤 특정 국가나 혹은 특정 고객 측에서 필수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으나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거는 경쟁사를 이기기 위해서는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경쟁사는 받거든요.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이 보안 인증을 받지 못하면 아마도 생존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에서만 판매한다면은 괜찮은데 해외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관계 없습니다. 법이 중소기업은 봐주고 뭐 특례 조항을 놔두고 그러지 않고 있죠. 그래서 왜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냐? 사실은 그 의미도 있습니다. 보안 인증을 제대로 잘 받고 그것을 주기적으로 잘 관리하고 하면 아주 좋아집니다. 다만 그렇게 하지 않고 보안 인증 한번 받고 나서는 방치하고 있다 보니까 더 큰 문제인 거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인증 3년 유효 기간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그걸 사후 심사받게 하는 것은 그걸 제대로 잘 지켜가고 있는지를 확인 사살하려고 하는 거고요. 어떤 경우는 인증 기간이 5년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아무튼 1년에 한 번씩은 주기적으로 재확인하는 것이 잘 하라라는 의미이고요. 그렇게 되면 해킹 공격을 잘 방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다. 그런데 이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C레벨 퍼슨들이 먼저 인식해야 된다고 했죠. 제가 앞에 가장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이 최근에 여러 가지 해킹 사고 사례를 놓고 정부에서 앞으로는 CEO들이 최우선적으로 나서라라고 주문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이거는 이미 설명드렸는데요. 앞에서 TBT 관련해서 국제표준을 근간으로 해서 만든 제품만을 우리나라에 팔 수 있다.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하고 그러면 주로 어느 국가가 주도해서 국제표준을 만들었을까요? 그게 결국은 미국과 EU입니다. 자기네들은 잘 알죠.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적용했고 그러니까 지금 조 대표님 질문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자기네들은 이미 다 가능하니까 일부 기업들이 못 따라오는 기업들이 있지만 모든 나머지 산업에서 다 잘하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것이 지금 이제 IEC 62443뿐만이 아니고 그 부분은 제어 시스템 들어가는 모든 설비는 IEC 62443 보안 인증 받아야 되지만 각 산업 분야별로 또 그 분야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제 표준들이 이렇게 에너지 쪽에 수력, 원자력, 핵발전 빼고요. 이런 쪽에서 요구되는 게 따로 IEC 62351이라는 게 따로 존재한다는 거고요. 의료 쪽에서는 IEC 8001 혹은 60601 스마트 매니팩처링 쪽에서는 63283이라든가 반도체 쪽에서는 또 다른 것 핵발전소는 따로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쪽에서 요구하는 거, 선박 쪽에서 요구하는 거, 뭐 철도 쪽에서 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 해당 산업 분야별로 또 다른 보안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지금 이제 부사장님은 저 마린이나 스마트
매니팩처 쪽으로 주로 많이 네, 하고 저희 있습니까? 코어 시큐리티는 이제 선박 보안하고 제조 보안, 제어 시스템 보안 쪽에 주력으로 해서 일하고 의료기기 또 메디컬 쪽도 제어기기 중에 일환이기 때문에 의료기기 보안 인증 쪽을 많이 합니다. 저 프로세스는 무슨 화학 공장 뭐 이런 쪽에 주로 많이 아닙니다. 저 프로세스라는 것은 저 자체가 63069라든가 이게 이제 자체가 어떤 그 프로세스인 것이고 말씀대로 그 프로세스가 많이 적용되는 게 이제 화학 공장이라든가 제약 공장 기타 이런 데가 이제 더 정밀한 프로세스가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저게 표현이 된 겁니다. 근데 이런 표준 중에서 예. 밑에 파란색으로 그 써놓은 게 호리젠탈 스탠다드라는 게 수평보안이라는 게 이 모든 산업 전반적으로 다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보안 규정이 위에 것들은 보안 규정들이 아닙니다. 해당 산업에서 안전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이 정의되어 있는 것들이고 보안과 관련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IEC 8001 1은 리퀘어먼트고 2는 그냥 뭐라 그러나 하면 좋다 요구사항을 안 한다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이제 산재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뭐 어떻게... 표준 문서가 한 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이제 첫 번째 표준은 리퀘어먼트가 주로 이제 컨셉 앤 모델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을 거고 두 번째 문서에서 이제 보안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데이터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각각의 산업에 따른 보안 표준 문서들의 역할이고요. 여기서 슬라이드에서 중점적으로 살피셔야 될 것은 저 모든 산업 영역에서 밑바탕에 있는 IC 62443은 수평 보안으로 필수 적용해야 되는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저것은 IC 전체에서 그렇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이후의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쭉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 사항이고요.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일부만 먼저 요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쪽에 사이버 보안이 강화됐다라고 그랬고 대표적인 단어로 사이버 레질리언스라는 것이 있다라는 말씀드렸고요. 더불어서 지금 법상으로 CRA라는 법이 있다고 했는데 사이버 레질리언스 액트 이것이 희망하고 목표를 갖는 것은 결국 신속 회복력과 공급망 보호였습니다. 이걸 그럼 누구 보고 하라고 하냐? 유럽 전체의 사이버 보안 총국인 애니사 보고 이 역할을 수행하라고 하고 있는데 애니사에서는 그럼 어떻게 규정을 했을까요? 단어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어떤 제품이든지 조금 전에 제가 조 대표님께서 질문 주셔서 답변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EU CRA의 첫 번째 정의가 디지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하드웨어, 펌웨어, 소프트웨어라고 했습니다. 그런 제품에 대해서 개발하거나 생산하거나 제조를 하거나 유통을 하거나 조달하는 모든 업체 플러스 연구소든 공장이든 IT 환경이든 OT 환경이든 모든 곳에서 지금 요구되는 규정이 첫 번째가 NIS2입니다. 버전 2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트워크 앤드 인포메이션 시큐리티입니다. 즉 네트워크 보안과 정보 보안에 대한 법규입니다. 여기서 요구되는 게 회복력 확보,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험 관리 이런 걸 위해서 공급망 보호하고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부 측에 바로 하루 안에 보고해라.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건 기본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RA를 가지고 안전 및 보안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프로세스부터 설명을 드렸던 사연이 바로 이 과정에서 나온 건데요. 설계 단계부터 사이버 보안 조치를 다 강구해서 설계해라. 그래서 안전성과 보안성이 보장된 하드웨어나 펌웨어나 소프트웨어 제품만을 팔 수 있다. 이렇게 했고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을 지켰는지를 누구 보고 감독하게 한다고요? 애니사. 보고 감독하게 하는데 그럼 애니사는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 와라라고 요구할까요?
IC 6243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 와라. 저 문건이 약 10여 개 문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건 내에 들어가서 살펴보면 전체 수명 주기에 따라서 보안 요구사항 및 지침을 다 저기 표준에서 커버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년 뒤에 27년 12월 11일부터 실행되는데 그게 아주 요때까지 여유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25년 5월 31일이니까 지났죠? 초안 작성해라. 에리사 보고. 그게 제가 여기 부록에 넣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인증기관, notified body, 말씀하셨던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인증기관은 26년 6월 10일까지 작업 준비해라. 그 다음에 9월 11일까지부터는 제조업체에서 어떤 사고나 취약점이 발생된 경우가 나타나면 하루 안에 보고해라. 이것을 하루 안에 보고 안 하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하는 것은 내년 이맘때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모든 제품에 전체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것이 27년 12월 11일부터라는 거고요. 그것이 이런 제품들이 다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 종단에 있는 엔드 디바이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라고 했는데 여기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망라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해당된다. 재밌는 거는 로봇부터 해서 뭐 이 단어대로 살펴보면 안 걸리는 게 없는 거죠. 그런 상태다라는 거고요. 해당자는 법상에 보면 이코노믹 오퍼레이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제 운영자요. 제조업체, 공인대리인, 수입업자, 유통업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리자까지 다 망라해서 이 사람들 모두 해당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 안 되는 회사 있어요? 존재하지 않죠? 그 규정이 부록의 EU-CRA 법의 부록 1 파트 1에 보면 Essential Cyber Security Requirement 해가지고 요 조항들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ABCD부터 K까지 13개와 앞 위에 1번, 2번에서 15개의 저 조항. 이 조항에 따라서 저 조항 속에 들어가면 샅샅이 이러이러하게 해라라는 내용들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파트 2에 가면 Vulnerability Handling Requirement. 그래서 취약점 처리 요구사항이 여기서처럼 8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사고가 터지거나 취약점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라 하는 내용이 조목조목 있기 때문에 이거를 처리하지 못하면 어떤 제품도 수출할 수 없게 될 거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그 애니사에서 네. 딱 일목요연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 국제표준 따라와라. 여기에 국제표준 플러스 유럽 표준도 적용하고 국가 표준도 적용해라. 그래서 이 표현은 또 절묘하게도 하모나이즈드 스탠다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스쳐 지나왔지만 IT 보안도 해야 되고 OT 보안도 해야 되는 겁니다. IT 보안 쪽이 27001 그리고 OT 보안이 여기 62443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것을 국제표준 지켜야지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15개 조항과 또 벌러러빌리티 쪽에 8개 조항을 만족시킬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 국제표준을 커버하지 못하면 수출입에 엄청난 지장을 받게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 관련된 IC 62443 국제표준 문서 출판된 게 이렇게 10여 개의 문서들이 존재합니다.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출판된 게 13개 정도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보시면은 지금 2023년도, 24년도, 25년도 꾸준히 지금 개정되었죠. 네. 혹은 제정됐죠. 그 정도로 지금 최신화하고 있고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살펴보시고 이것을 현재 지금 번역해 놓은 게 8개의 문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번, 3번 문서 중요한 것, 저 2개 문서는 최근에 개정됐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번역해서 KS 국가고시화해서
올리게 될 겁니다. 지금 그 한부사장님도 여기 그 번역 이거에 그 KSK라고 그러는데 그거에 지금 참여를 하시고 네, 있으시죠? 제가 번역한 문서들이 예. 대부분이고요. 예. 일부는 뭐 저기 다른 기관에서 번역한 것도 네. 있지만 최근부터는 제가 주로 번역을 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해당 산업의 제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번역을 엉뚱하게 하면 아주 잘못 이해하게 되고 이해력도 떨어뜨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최대한 제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뒤에 여러 가지 문서가 있는데 이건 앞에서 이미 설명드린 거고요. 해서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IC 62443 보안 인증을 받으려면요, 그냥 시큐리티 레벨 인증만 받으면 될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시큐리티 레벨 인증을 받으려면요, 앞에서 제가 프로세스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잖아요. 그 사유가 프로세스를 잘 지켰는지에 대한 보안 성숙도 인증부터 먼저 받아야 됩니다. 이게 ML 인증입니다. 매튜리티 레벨 인증이라고 해서 ML2 이상의 인증을 받아야 시큐리티 레벨 1 인증 심사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ML1 전체 프로세스를 잘 지켰는지를 인증 심사 통과하려면 아까 7단계 이상의 그 과정에서 지켜야 될 사항들을 전부 다 잘 지켜야만 되는 거죠. 그게 확인되기 전에는 ML 인증서가 발급 안 되죠. 그러면 이것만 작업을 하는데도 1년 이상 걸릴 거고요. 그걸 통과하고 난 다음이래야 시큐리티 레벨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시큐리티 레벨 인증 받으려면 또 1년 이상이 필요하게 된 거죠. 따라서 최소 2년 이상의 시기가 필요할 거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이 인증 심사 받는 것은 국내에서는 받을 수가 없고 국내 기업은 없고 주로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금전적인 그 어려움도 상당히 큽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좀 종합해서 질문은 네. 이게 이제 아까 번역을 이제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게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인증이. 네. 왜냐하면 그 인증은 수출하기 위해서 인증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증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우리나라 제품의 소프트웨어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그 세력을 막을 수 있는 역량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인증을 하는 것보다. 그런데 아까 이렇게 번역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약간 이게 ISO나 이런 거는 표준에서도 하고 또 뭐 이 IT 보안은 무슨 지능회 이런 데서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통합적인 조직이 있나요? 스마트 팩토리 뭐 같은 표준을 거에. 전체 관리하는 데는 우리 정부기관으로 국가기술표준원이 네, 있으니까 네. 그쪽에서 주로 잘 핸들링하고 있고요. 거기서 적합성 정책국도 있고 각 과별로 또 그 전기전자 분야에 기계 분야에 뭐 화학 분야에 다들 잘 하고 있는데요. 그 국가기술표준원이 할 역할이 존재하고 거기서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적합성을 평가해서 여기가 지금 IC 62443 인증 심사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인가를 심사해서 인정해 줍니다. 네. 그런데 현재는 국내에 그런 인증받은 기관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량 해외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정부 기관에서 좀 마중물 역할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특히나 중소기업을 위해서 중견기업이나 이런 쪽을 위해서라도 그러한 그 인증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된 그 인증기관 그리고 거기에 인증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 이런 것들을 좀 정부가 마중물 역할로서 수행해 줬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문서 같은 거 ISO 문서나 이 문서 보면 그 현업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거 봐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핸드북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런 활동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기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좀 돈을 내서
뭐 보급할 수 있는 거가 하시는지. 네. 아주 또 중요한 질문 주셨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아까 지금 제가 저희 코 시큐리티가 중점적으로 사업하는 데가 선박 보안도 있고 네. 뭐 로봇 보안도 있고 뭐 우주 보안도 참여하려고 하고 있고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은 키사라고 KISA 그 과기정통부 산하에 있는 키사와 또 국정원이나 국방부 산하에 있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이 양쪽 진영에서 정부 공공섹터 혹은 민간 섹터에 해당하는 가이드들을 아주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가이드대로 기업들이 따라가기가 어렵다 보니 또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 기간도 많이 소요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마중물 역할로서 지원해 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이게 이제 많이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제 네. 저긴데 질문 받기가 이제 거의 다. 근데 제가 질문을 좀 하나를 마지막으로 좀 저기를 하면 지금 여기 들으시는 분들은 현업에서 자기가 뭐 인더스트리얼 IoT도 하고 스마트 팩토리도 하고 이러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여기서 보면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기술위원회 이런데 뭐 디지털 투 이런 데서 참여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이거 보안도 이거 만만치 않네, 이거 내가 뭐 해야 되지 할 때 시작을 네. 어떻게 하면은 좀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고 끝나가겠습니다. 그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현재까지는요. 보안을 쓸데없는 경비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고 투자를 안 했는데 극명하게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보안 사고 터진 사례라든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요구되는 게 사이버 보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보안을 기반으로 해서 모든 작업을 진행하지 않으면은 무의미하고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겠구나라고 인식하고 인지하고 계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코어가 또 주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이버 보안 관련된 인식 강화 훈련, 교육, 이것이 공격과 방어팀으로 나누어서 실전 훈련하는 것도 포함하고 온라인으로 교육받는 것도 다 포함하고 IT 분야에 대한 교육까지도 다 같이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뭐 사이버 공격 시뮬레이션 훈련 말씀하시는 것도 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레드팀과 블루팀 나눠서 공격과 방어팀 이 구성돼서 실전 훈련처럼 공격과 방어 훈련을 가져봐야 우리는 무엇이 취약하고 어떤 곳에 약점이 존재하는구나.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커버해야 될까 하고 작업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건 좀 애매한 질문인데 우리나라 사이버 공격팀의 순위는 어느 정도 될까요? 세계에서? 좀 상위입니까? 우리나라의 사이버 공격팀 능력도 막강합니다. 일례로 고려대학교의 사이버 국방학과라고 있죠. 거기가 그 사이버 국방학과에서 교육훈련 받고 졸업하면은 대부분이 사이버 사령부나 국가정보원 뭐 이런 데에 의무 복무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 능력은 아마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뛰어나고요. 거기뿐만이 아니고 기타 민간의 여러 보안 교육 훈련 조직에서 훈련시킨 분들도 아주 뛰어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아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렸는데 이제 우리 그 부사장님이 이 자료에 안 있다고 그래서 저기 그러는데 본인 회사에서는 앞으로 이제 또 AI라는 게 하나 오지 않습니까? 어떤 대책이 가지고 계세요? 회사적으로는 어떤? 이것도 제 주관적인 표현이고 말씀입니다만 저는 AI 알고리즘은 사람이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I 알고리즘이 중요한 것 포인트보다도 더 중요한 게 결국은 빅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할까라는 것이 AI 알고리즘이고 기능일 뿐이죠. 그런데 이것을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이
고약한 생각을 갖고 나쁜 생각을 갖고 만들면 그 소프트웨어는 예. 아주 똑같은 악성 코드가 되는 거고요. 예. 따라서 AI 보안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스치면서 유럽도 AI 법을 만들었고 미국도 AI 법을 만들었고 했다라고 했는데 유럽 쪽에서는 AI 보안 규정이 따로 존재합니다.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애니사라는 기관에서 AI 보안은 이러이러하게 해라 라고 해서 가이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가이드하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살펴보시면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어떻게 활용하고 예. 또 이것이 잘못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걸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다라는 것들도 잘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그 굉장히 이제 약간 그냥 화두만 딱 굉장히 넓게 화두를 깜짝 놀랄 정도의 화두를 우리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여기에 대해서 그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AI와 더불어 이 보안, 전 사이버 보안도 굉장히 이 두 개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까지 좀 네, 할 수밖에. 마무리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화두를 던지고자 하는 것은 그 만일 여러분한테서 가장 소중한 제품이나 도구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가정할 때 그 제품이나 도구를 안전하고 보안성 있게 만들겠어요? 허접하거나 허술하게 만들겠어요? 당연한 적이지만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돈이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멀리 오는 위험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예. 자기 거다라고 했을 때는 과연 그렇게 허술하고 허접하게 할까요? 안 하죠. 근데 그거를 지금 전혀 생각지 않고 또 CEO부터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터지는 거고 그게 이제 강도가 점점 세진 겁니다. 지금은 그 대책 없이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특히나 국내에서만 놀 때는 관계가 약하지만 해외로 움직이려고 하면은 모든 게 다 걸려 나갈 거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이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진짜 이거 저는 한 분이 오셔서 굉장히 많은 걸 얘기하라고 생각했는데 이 내용이 이번에 갖고 오신 내용은 그 마린이랑 인더스트리얼 쪽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방대해가지고 좀 시간이 너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한번 좀 더 나와주셔가지고 다음에 나실 때는 좀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네. 좀 저기 솔루션도 좀 시범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즈니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모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